서울 중심가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를 초고층 빌딩의 공사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시작했고, 묵직한 중장비 소리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기계음이 뒤섞여 현장은 활기를 띠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회장인 한기준이 현장을 직접 찾는 날이었죠. 이윽고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공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자 61살의 한기준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단단한 체격의 꼿꼿한 자세, 그리고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그의 카리스마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며 앞장섰습니다. 한기준은 짧은 목례로 화답하고 조용히 그를 따랐어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 이 업계에서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한기준이 물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초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은 잠시 손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기준은 그들에게도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이곳저곳의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단순 노동자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그는 분명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업계에서 가장 큰 건설 기업의 수장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이었죠. 사업에만 몰두하던 그는 아내와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곧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소식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는 사업에서 성공한 뒤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의 아내는 3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떠났고 그 뒤로 완전히 소식이 끊긴 것이었어요. 당시 그는 30대 중반의 야심찬 사업가였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죠. 아내는 늘 그가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고 그 후로는 어디서도 그들을 찾을 수 없었죠. 현장 투어는 계속 이어졌지만 한기준은 내심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문이 그저 형식적인 행사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리더십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쪽은 자재 적치장입니다. 현재 철근과 시멘트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설명에 맞춰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기준이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노동자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하죠. 이 순간도 그러했습니다. 한기준에게는 평생을 뒤흔들 한 장면이었죠. 한기준은 망설임 없이 몇 걸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넘어진 노동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젊은 노동자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기준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단단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을 거울로 비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괜찮습니까? 한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동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기준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오르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현장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기준은 정신을 차리며 물었어요. 저 청년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저 노동자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현장 책임자는 곁에 있던 현장 반장을 불렀습니다. 박 반장 아까 자재 쪽에서 넘어졌던 작업자 이름이 뭡니까?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반장 박진수가 다가왔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1년째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도윤. 한기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나? 한기준이 박진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28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한기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28. 정확히 아들이 사라진 이후 흐른 세월과 일치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찾고 또 찾아 헤맸던 아들을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박 반장 나중에 내 사무실로 좀 오게. 그 친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네. 한기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현장 투어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회사로 돌아온 그는 곧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친구에 대해 알아봐. 가능한 한 빨리. 가족관계, 학력, 경력 가능한 한 전부. 비서가 나간 후 한기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고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아내 서지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 후 박진수 반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한기준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청년 한도윤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보게.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우리 현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말이 없는 편이라 다들 믿고 따릅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혹시 어떻게 되나? 서지연 씨라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기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지연. 그는 이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죠. 의심의 여지 없이 도윤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네, 박 반장. 앞으로 한도윤에 관한 일은 나에게 직접 보고하게. 박진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기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찾았다. 그때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는 서류를 한기준에게 건넸고 한기준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도윤 25세. 서울 외곽의 원룸에 거주 중. 고등학교 졸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2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해옴. 모친 서지연 씨는 3년 전 폐암으로 사망.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 없음. 한기준은 서류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서류 한 장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한 흔적들,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며 보냈을 시간들. 모든 것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를 만나고 싶네.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내 사무실로 오게 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한기준은 서랍을 열어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어요. 지갑 속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30 중반일 무렵 아내 서지연 그리고 3살쯤 되었을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오후가 되자 박진수 반장이 도윤을 데리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업복은 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현장에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앉게. 한기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도윤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어요. 저를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기준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매, 이마의 윤곽, 입술의 형태까지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넘어진 게 걱정돼서 불렀네. 다친 데는 없나? 도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신경 쓰실 일은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무심했고 목소리에는 일정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한기준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주 앉은 아들을 앞에 두고 그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어요. 자네 어디서 자랐나?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런 질문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기준은 갑작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어릴 적 별명 같은 건 없었나? 그 질문에 도윤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때 박진수 반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친구 어릴 때 동네에서 꼬마 호랑이라고 불렸답니다. 한번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한기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꼬마 호랑이. 그건 바로 그가 어린 아들에게 지어준 애칭이었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붙였던 이름이었죠. 어머니 이름이 서지연이지. 한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제 어머니 이름을 어떻게? 한기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나다. 아버지야.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도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기준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정말이야. 너희를 찾으려고. 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그 감정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오래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봐줘. 도윤은 처음엔 사진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박진수 반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번 보는 게 어떻겠나. 손해 볼 일은 없잖아.
도윤은 결국 망설이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분명 자신의 어머니였고 아이는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3살 때 찍은 사진이야. 한기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넌 항상 작은 공룡 인형을 들고 다녔지. 이 사진 찍던 날도 그 인형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한참을 달래야 했던 기억이 난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죠? 그의 목소리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야. 지연이가 널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나는 정말 너희를 찾으려 애썼어. 하지만 그땐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시절이었고. 도윤의 표정이 냉소로 변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네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한기준은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그녀를 이해시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도윤아, 나는 정말 너희를 찾으려 애썼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건 진심이야. 방 안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 반장은 분위기를 살피다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방 안에는 이제 2사람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뭐라고? 정말 저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기준은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래된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이건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기록이야. 화면에는 25년에 걸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 기록, 경찰서에 제출한 신고서, 전국 각지 학교에 보낸 공문들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도윤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서지연과 아들 한도윤을 찾기 위한 한 남자의 절박한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지연이는 너무 잘 숨어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야 알았지만 내 동생들이 정보를 일부러 차단하고 있었던 거야. 그땐 우리 가족 간의 회사 경영권 문제로 갈등이 심했거든. 화면을 넘기던 도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기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국 병원을 수소문한 기록도 있었고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매년 이어진 탐색 활동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결국 포기하신 겁니까? 한기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한 적은 없어. 다만 시간이 갈수록 찾기가 더 어려워졌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원망해왔던 아버지가 실은 자신을 그렇게나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도윤아, 나는 내 아버지야.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 그날 이후에도 한도윤은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소와 달랐어요.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한기준과의 만남이 맴돌았고 혼란과 의문이 마음을 뒤섞고 있었죠. 그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박진수 반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진수는 조용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어제 회장님하고 얘기 나눴다며 어땠나?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났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회장님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더라. 그건 그냥 형식적인 시선이 아니었어.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나? 식사나 하면서.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공사장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 회장님이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처음부터 했었어.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느끼셨어요? 나는 30년 넘게 회장님과 함께 일했어. 그가 아직 평범한 직원이던 시절부터 봐왔지. 내 눈빛이나 표정, 성격까지. 젊은 시절의 한기준 회장님하고 참 많이 닮았더라고. 도윤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는 우릴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증거들은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 사람의 말만으론 알 수 없는 게 많지.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그게 먼저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깃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식사의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윤은 다시 작업에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어요. 그가 오랫동안 원망했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도윤은 방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서지연의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일기장을 절대 읽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도윤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쌓인 종이 사이로 어머니의 조심스럽고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 외로움, 그리고 도윤을 키우며 느낀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기준이가 우리를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도윤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기준이는 언제나 일밖에 몰랐으니까. 도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걸. 그런데도 만나지 않았던 거였죠. 도윤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업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박진수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회장님께 연락드릴 수 있을까요? 박진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회장님은 내가 연락하길 기다리고 계셨을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은 한기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를 본 한기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도윤아.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어머니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를 찾으러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한기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군. 그래도 만나주진 않았지. 내 이유는 당신이 늘 일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한기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그땐 어리석었지. 사업이 성공하면 가족도 행복해질 거라 믿었어.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절 데리고 떠났고 당신을 끝까지 만나지 않으셨죠.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가장 소중한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한기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한기준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며 두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였죠. 한기준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아. 그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당신이 정말로 우릴 찾으려고 했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당신과의 만남을 피했다는 것도요. 한기준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너무 무심했으니까.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원망이 많으셨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한기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어머니도 마지막엔 당신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한기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존중할게.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의 돈이나 회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건 어떨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기엔 아직 낯설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3살까지의 사진들이야. 함께 볼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마다 담긴 추억들을 하나하나 나누며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천천히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도윤은 잊고 지냈던 어릴 적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2살 무렵 바닷가에 처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한기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땐 파도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내 품에 안겨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갑자기 바다가 재밌다며 나를 끌고 계속 물가로 가려 했었지. 도윤은 사진 속의 어린 자신을 바라보다가 희미한 바다 냄새와 아버지 품의 따뜻함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기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앨범을 끝까지 넘기며
잃어버렸던 추억의 조각들을 차곡차곡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 말을 들은 순간 한기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단 한마디가 25년의 기다림을 보상해주는 듯 했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한기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쳤지만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사연, 그리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겪었던 일들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만큼은 밝게 웃으셨죠. 대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기준은 말없이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옆에 있었더라면 도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함께 했더라면 내가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도윤아. 그게 운명이었겠죠. 덕분에 전 강해졌고 세상을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기준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위기를 겪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회사도 키우고 돈과 명예도 얻었지만 늘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어.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물결 위로 반사되는 노을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후 한기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니? 지금처럼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로.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엔지니어라니요? 저는 전문 교육도 받은 적 없고 그래도 넌 현장 경험이 많잖아. 우리 회사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원한다면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서 대학 공부도 계속할 수 있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항상 바라던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냥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한기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 넌 실력으로 평가받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부자지간이라는 건 회사에선 비밀로 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도윤은 한강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재회했고 새로운 기회도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한기준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충분히 해낼 거야. 며칠 뒤 도윤은 박진수 반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박진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등을 두드렸어요. 잘 생각했어. 너라면 분명 잘 해낼 거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윤은 한기준의 회사에서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학업의 공백으로 인해 힘든 순간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달 후 도윤은 자신이 맡은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는 회사 내부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준은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마주 들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한기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니야. 이건 전부 내가 해낸 거야.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줬을 뿐 그 문을 통과한 건 너 자신이었다. 두 사람은 창밖에 빛나는 도시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타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하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한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돈보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지. 바로 진심 그리고 가족. 그들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어요.